안녕하세요. 추미입니다. 성년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랑방 손님과 미애 씨, 오늘은 속 시원하게 우리 청년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우석훈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우석훈 교수님 프로필을 쭉 보니까 이 사회과학계에는 다작 작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책이 있다면요? 많이 팔리지는 않은 책인데 네. 그 아날로그 사랑법이라고 고양이들 사진 찍어서 낸 책이 있었거든요. 아, 네. 책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팔리지는 않았는데 팬레터가 제일 많이 온 책이에요. 그리고 딴 책들은 많이 팔린 책도 뭐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다 그렇게 오진 않는데 그 책은 자기가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보고 인생이 바뀌었다. 고양이 키우게 되고 뭐 개 키우게 되고 뭐 그런 인생인데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네. 사회를 바꾸면 좋은 책인데 네. 한 명이라도 사람의 인생이 바뀌면 그거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는 안 팔린 책이지만 저는 그냥 그 책이 제일 좋아요. 네. 위로받고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랬다는 이 팬레터를 받으시면 굉장히 저작자로서는 뿌듯하실 것 같아요. 보람 있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살면서 사실 한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해보면은 진짜 보람 있죠. 네. 2007년인 것 같아요. 88만 원 세대. 바로 이 책인데요. 청년들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대변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는 이 88만 원 세대를 가지고 수업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88만 원 세대였던 청년들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몇만 원 세대로 살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10,000원이라고 계산을 하고 거기에 네. 주휴수당을 넣으면은 그게 207에서 208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아직 10,000원 안 됐으니까 이제 그거보다 안 되는데 그 편의점에 알바가 연애를 했다고 치잖아요. 네. 그럼 각각 207만 원을 벌면은 414만 원을 벌잖아요, 두 사람이. 네, 네. 근데 도시 평균 가계 소득이 네. 450만 원이거든요. 네. 10,000원이라는 그 최저임금 기준을 계산할 때, 그 정도면은 꼭 좋은 직장이 아니더라도 연애도 하고 애를 낳자라고 서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준이다. 네. 희망사항이죠, 아직. 네. 아직도 뭐 이 사회적 수용성 가지고 많은 토론이 있고 또 저항이 있고 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추미애 TV를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의 학생들과 함께 시작했거든요. 예, 예. 네, 그때 어느 학생이 하는 말이 취업을 하려면 이런저런 스펙이 필요하니까 그 스펙을 쌓으려고 학원을 막 다닌다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려고 학원 다녔고 취업하려고 또 학원을 다니는 거죠. 실제 이 학생의 말처럼 한 언론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취업 준비 중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하는 이유 중에 1위가 스펙 부족이라는 거였습니다. 교수님, 지금 청년들처럼 학점, 어학연수, 인턴십, 자격증 다 모아서 취업하라고 하면 하실 자신 있으세요? 아유, 택도 없죠. 저희는 학점이 네. 운동권이라서 네. 그냥 안 좋아요. 택도 없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다 갖춰서 다시 도전하라 그러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사시도 없어졌잖아요, 지금. 네. 로스쿨 가셔야 할 텐데. 사실 우리는 고도 성장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우리 때는 뭐 한 23, 네, 4년 네. 투자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면은 대기업을 가든지 뭐 고시를 도전해보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데 들어가서 또 일생 한 40년을 그냥 또 잘 써먹고 그 다음에 또 노후가 보장되고 이런 예. 시대를 산 거죠.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교육도 많이 받고 스펙도 많이 쌓고 뭐 안 하는 거 없이 다 채우고 있는데도 취업난에 좌절하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20대의 9.5%가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대요. 취업을 못하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돈이 없으니 결혼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도 도리어 청년들에게 눈을 낮춰라. 젊을 때 고생 사서도 한다. 이렇게 박하게 대했던 건 아닌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아프네요. 어떤가요, 교수님? 제가 이제 88만 원 샀을 때는 그때 2007년이었는데요. 네. 그때가 성장률 5%, 6% 나왔던 때거든요. 경제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3%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자리 자체가 막 새로 생기지는 않고 경제도 활력이 떨어져 있을 때니까 신규 진입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기성세대들은 우리는 훨씬 어려운 데를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러면 진짜 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말은 안 되죠. 그리고 제일 제가 좀 가슴 아팠던 게 박근혜 대통령 때도 공공 부분에서는 비정규직을 없애겠다 공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없앴거든요. 네. 그리고 물론 다시 뽑을 때는 이제 다시 비정 또 뽑았는데 그때 그 사람들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해봤어요. 어떠냐. 그리고 저는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뭐 임금이 높거나 내지는 뭐 대우 그런 거 얘기했더니 다 똑같이 한 얘기가 소개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비정규직으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20대는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차이도 별로 안 나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소개팅을 안 시켜주다가 정규직 되니까 소개팅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네. 얄미워서 안 했다는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은 네. 비정규직은 지금 연애하기도 힘들지만 주위에서 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선보잖아요. 네. 선볼 때 이혼한 사람이 이혼한 얘기 안 하고 가면은 네. 큰일 났잖아요, 그거는. 네. 지금 선보는데 이 비정규직이 비정규직 얘기 안 하고 나갔다. 그러면은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 이런 게 연애를 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네. 아주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 자체를. 네. 아예 상대를 안 해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임금 피크제, 인턴 비정규직처럼 국가는 쏙 빠져버려요. 그리고 일자리를 놓고 해서 부모 자식이 경쟁하도록 그렇게 싸움을 붙였어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청년을 자립하도록 해야 하는데 무책임하게도 부모 세대와 맞섰어 싸우라 이렇게 내몬 게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 모두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요즘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다 포기하고 산다고 해서 삼포 세대라고 하는데요. 청년 실업률, 합계 출산율, 경제 성장률 이 모두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청년 실업률 자체는 최근에 약간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죠. 네. 그리고 합계 출산율도 몇 년 전까지는 사실 좀 개선되는 것 같다가 최근에 이제 급감하고 있고 네. 성장률도 계속 낮거든요. 네. 팽창기 경제에는 네. 어쨌든 뭐 좋은 자리든 나쁜 자리든 청년들 실업률은 떨어져요. 그리고 네. 성장률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출산율이 높아질 거다.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교수님께서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계셨고 또 대선 때는 청년 공약도 만드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제안하셨던 청년 정책 중에 이건 참 뿌듯하다.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제가 야당 시절에 진짜 민주당 정말 많이 도와드렸는데 된 거랑 안 된 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네, 네. 된 거는 공공 부분의 청년 고용을 늘리는 일들이 네. 그때 이제 디자인을 해서 대선 공약에 거의 매락 공약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참 딜레마예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공공 부분의 청년들을 많이 고용을 해서 네. 일자리 문제를 완화시키겠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네. 80% 이상이 찬성이 나와요. 네. 근데 공무원 일자리 늘리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은 80%가 반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은 참 싫은데 청년들이 그걸 가면 좋겠다라는 그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저쪽에 밖에 있는 공무원은 싫은데 우리 아들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아직 공공 부분의 일자리 적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청년 기본법의 논의가 있었어요. 장하나 의원하고 그 당시 이제 안철수 대표 두 분하고 준비를 해서 청년 경제 기본법으로 법안을 만들었거든요. 네, 네. 청년 기본법은 청년의 나이가 몇 살인지를 규정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돈을 좀 줄 수 있게 하는 거고 청년 경제 기본법은 청년이 경제 주체임을 선언을 하고 그 주관을 이제 기재부에서 해라. 근데 안철수 대표가 그때 탈당하고 장하나 의원도 그 뒤에 이제 국회의원 계속 안 하게 됐거든요. 그때 발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치에 밀려서 그때 발의를 못했어요. 발의 안 된 채로 있군요. 네. 아직도 좀 아쉬운 네, 네.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청년이 적립한 금액의 2배 내지 3배로 정부와 기업이 추가로 적립해서 목돈으로 돌려주자는 제도이죠.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2011년에 쓴 중산층 빅뱅, 제가 이 제도에 대한 하나의 그 이론적 근거를 제공을 예. 했었어요. 네, 이거는 그 제가 제목을 2배로 증식 중산층 통장해서 이름은 멋있네요. 네. 중소기업은 이제 구인난이 있고 반대로 이제 충분히 실력을 갖춘 인재들은 일자리가 없는 구직난이 있고 이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일정한 금액을 저축을 하면 정부나 또 기업에서 네, 2배로 증식을 시켜서 몇 천만 원을 손에 쥐게 해주면 뭐 다른 준비도 또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거의 채택이 된 셈이죠. 이 아이디어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청년경제기본법에 뭐 이런 것도 이런 정신도 아마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여기 이제 정리도 하셨는데 좋은 정책이에요. 그리고 이런 발상 같은 것들이 조금씩 많아져서 이를테면은 20살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는 이제 받고 출발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디어는 있는데 집행을 하려면은 역시 그 정부안이 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 여당 역할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야당일 때의 낸 아이디어가 정권 교체 해놓은 당대표로서 이게 시행이 되니까 무척 그 보람난 거죠. 그럼요. 실제 지난달에 구미 산단에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어요. 근데 어떤 기업 대표님께서 대체로 정부 정책의 미흡함을 막 지적을 하셨는데 욕을 막 했겠죠. 그분은 잘하는 정책 칭찬하고 싶다 하면서 바로 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제도를 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낸 아이디어가 채택된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랬더니 이분은 이걸 더 확대해 달라라는 것이고 또 기간도 더 연장해 달라라고 하더라고요. 정부가 지원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야지 이제 청년 문제가 이렇게 풀리는데요.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감한 정책 돌파구가 필요하죠. 혹시 교수님만의 해법이 있으실까요? 그게 청년들이 가고 싶은 데가 있고 사회가 필요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협동조합이나 뭐 사회적 기업 같은 데는 사회가 필요한데 이게 20대들한테 이게 인기가 있지는 않아요. 맞아요. 이게 돈 조금 주고 뭐 이렇게 힘들다 막 그런 이미지가 강하니까 별로 안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화 쪽은 달라요. 예를 들면 드라마 스텝이 진짜 살기 어렵거든요. 영화도 감독되기 전에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춤, 노래, 음악, 이게 문화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돈을 어떻게 지원금을 줘야 될지 노하우가 좀 있어요. 근데 문화 쪽에는 어떻게 이걸 줘야 되냐. 그러니까 한류가 좋았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한류를 만든 사람들은 돈을 번 사람이 별로 없고 거강꾼들만 돈을 많이 벌어간 거예요. 위에서 이제 크게 이렇게 돈 왔다 갔다 투자했던 사람들. 거기에 몇 명의 탑스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은 지금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의 농업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도 적정한 지원만 되면 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에너지 같은 데를 통해서 뭐 풍력 이런 데도 사실 원전 하나 있는 것보다 오퍼레이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급 일자리예요. 청년들이 하고 싶은데 사회가 꼭 필요한 거는 어차피 필요한 건데 이건 돈을 좀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학 용어로 이거를 영어로는 더블 디비던드라고 하고 이중 배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돈을 넣으면 배당 한 번 받는 건데 2번 받는 의미거든요. 문화 경제 필요하고 농업도 필요하고 에너지 필요한데 여기에 개선시켜서 환경도 좋아지고 농업도 좋아지면은 배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청년들도 일자리 생기면은 2번 배당 받는 거거든요. 원하는데 아직 우리가 취약한 것 이걸 잘 찾아서 돈을 집어넣으면은 사실은 좋다는 거고 오바마 때 얘기했던 그린 에코노미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얘기고 독일에서 최근에 이제 뭐 에너지 일자리 대부분 나온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말고 사회적 필요와 청년들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맺혀나가면은 그런 데는 돈을 좀 넣어도 괜찮죠. 어차피 우리 환경 개선은 돈 쓸 건데요.
이중배당,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공익을 창출하면서 예, 예. 유익을 창출하면서 개개인한테도 좋고 일자리도 괜찮은 거 네, 나오면은 네. 서로 좋은 거죠. 네, 네. 그런 일자리가 이제 우리 환경, 농업 여러 분야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사실은 그런 산업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더 많이 해야지만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미래 산업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거창하게 혁신을 요구할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교육 체계 자체가 4차 산업혁명하고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의 10대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예. 사실은 앞으로 뭐 한 50년 안에 인공지능이 사람 수준으로 발전한다고 하니까요. 아니 진짜 그랬어요. 네. 게임하는 중학생들을 겨우겨우 찾아서 이걸 네. 왜 하냐 그랬더니 네,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자기 도움될 거 하나도 없고 맞습니다. 게임에서 네. 배우는 게 오히려 선수가 되면 좋고 아니라도 IT 회사 가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네, 네. 할 말 없더라고 제가. 네, 네.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야말로 다양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이제 다양한 창의력, 개성 이런 것이 빛을 발하는 그런 세상인 건데 문화적인 그런 감수성 그럼요. 네, 네. 그런 걸 많이 길러주면 사실은 인공지능이 갖추지 못한 것이 그런 문화 감수성 같은 거잖아요. 왜 사람이 우는데 네. 왜 우는지 모르잖아요. 네. 공식에 맞을 것 같지만 저도 뜬금없이 눈물 날 때 있거든요. 네. 컴퓨터가 보기에는 저도 홍문을 왜 울까 저기서. 이 코드랑 다르잖아. 네, 네. 근데 그게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이 있을 것 개그도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요즘 네. 개그 계속 유행하는 게 있는 게 네. 지난달엔 저게 웃었는데 이번 달엔 안 웃거든요. 네. 컴퓨터가 보면은 웃게 짜놨는데 왜 안 웃을까? 재미가 없다니까. 네. 빅데이터나 또는 인공지능 이런 것이 대세인 시대에 우리가 좀 앞서 나가려면 예. 바로 그런 문화 다양성, 감수성, 자존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동네가 움직인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 청년들 보면서 이제 온 대한민국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 경쟁이 자식 경쟁으로 경쟁의 대물림이 되는 사회 이걸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우석훈 교수님과 청년 문제를 좀 들여다봤는데요. 푸를청 해년 이름 그대로 우리 청년들이 푸르게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주미애 TV 사랑방송님과 미애 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